자, 지난번에 제가 위지를 다 읽었죠? 위지 다 읽고. 자, 지난번에 제가 위지를 다 읽었죠? 세상에, 내 목소리를 내가 듣다니. 자, 다 읽고 이제 이번에는 오지를 읽기로 했습니다. 쪽지가 사실 이제 유비 등등의 일당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막장 드라마를 먼저 읽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읽는 게, 쪽지를 읽는 게 좀 더 여러분한테 즐거움이 될 것 같아서 오지를 먼저 읽을까 생각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오지를 읽기 전에 지금 잠깐 잠깐 이제 순서 같은 걸 봤는데, 범씨 안녕하세요. 위지에는 이제 그게 있잖아요. 기가 있잖아요. 본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제기, 명제기, 그 다음 요런 게 있었었는데, 사이코기 요런 게 있었었는데, 보니까 오지에는요, 오지하고 촉지에는, 촉지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 기가 없습니다. 본기가 없고 열전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손권은 황제잖아요. 얘기하셈. 손권은 황제인데, 손권의 그거는 기록은 예를 들면 뭐 손권기 그런 게 아니라 오주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주전, 오주에 대한 열전이라고 해서, 손견하고 손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파로 토역전이 바로 이제 손견하고 손책의 열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진수가 그 위나라를 정통으로 인정했다고는 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오지하고 촉지에서 그 황제들의 기록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보니까 참 신기하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읽을 거는 오지의 손파로 토역전인데, 손파로 토역전, 파로장군 토역장군 요 이야기겠지 아마. 손견이 파로장군, 그 다음 손책이 토역장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견하고 손책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왠지 난 손책이 싫더라. 항상 싫어. 자, 손파로 토역전입니다. 손파로 토역전. 자, 손견입니다. 손견은 자가 문대이고 오군 부춘 사람이며, 오군이라는 거는 여기입니다. 오군. 부춘은 뭐 이 근처 어디겠죠. 네, 아무튼 오군이 여기입니다. 자, 오군 부춘 사람이며 손무의 후손인 듯하다. 손무의 후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다. 너도 손책 싫다고 나도 싫어요. 어린 나이에 현의 관리가 되었다. 손견은 싫지 않은데 왠지 손책이 싫어. 그 제멋대로 이제 그 나대는 비행청소년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싫어. 자, 어린 나이 관리가 되었다. 17살 때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전당현에 이르렀는데, 마침 해적 호옥 등이 포리에서 상인들의 재물을 빼앗아 해안가에서 막 나누고 있었다. 손견이 행인은 모두 걸음을 멈추었고 배는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손견이 아버지께 말했다. 이 도적들은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토벌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손견은 칼을 쥐고 해안으로 올라가 손으로 동쪽 서쪽을 지휘했는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휘했는데 마치 부서의 병사와 말을 나누어 도적을 막는 모습 같았다. 도적들은 멀리서 이 모습을 보고 관병들이 자신을 붙잡으러 온 줄 알고 곧바로 재물을 버리고 불이 흩어져 달아났다. 손견은 그들을 뒤쫓아 도적 우두머리에 목을 베고 돌아왔다. 아버지는 매우 놀랐다. 이 때문에 손견은 명성을 크게 떨치게 되었고, 군부에서는 그를 불러 교위로 임명했다. 군부라는 거는 관청이요, 관청. 회계 괴이한 도적 허창이 한자가 허창하고 똑같네. 도시 허창하고 똑같네. 회계는 여기입니다. 허창이 구장에서 반란 일으키고 자칭 양명 황제라고 하며, 그 아들 허소와 함께 여러 현을 부추겨 모은 무리가 수만이나 되었다. 허소는 여러분이 아는 그 허소가 아니겠죠? 다른 허소겠지. 자, 손견은 사마 신분으로 장사 1000명을 요집해 주와 군의 관병과 힘을 합쳐 이들을 토벌에 무찔렀다. 이 해가 희평원년이다. 172년입니다. 황건적의 난이 184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자사 장민이 손견의 공로를 적어 조정에 보고했다. 조정에서는 조서를 내려 손견에게 엄독현의 승을 제수했다. 열해가 지난 뒤 손견은 우의현의 승으로 전임되었다가 또다시 합의현의 승으로 전임되었다. 우의라는 게 요 근처 어디지 싶은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합의의 승이라 그랬는데 합의는 여기 서주. 아, 우의가 여기네요. 미안한데 우의도 이제 서주네. 우의가 여기고 합의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그걸 했다. 그 관직을 다녔다.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평원년입니다. 184년 황건적의 우두머리 장각이 위군에서 난을 일으켰다. 위군이라는 거는 여기 업 근처 어딨노? 네, 요 업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군에서 난을 일으켰다. 그는 신령이 있다고 하면서 사자 8명을 보내 선도로 천하를 교화하고, 선도라는 거는 천한 길, 그러니까 종교 같은 거, 은밀히 서로 연결해 자칭 황천태평이라고 했다. 3월 5일에 신도 36만 명이 사방에서 하루아침에 반란을 일으키자 각지에서 홍하여 군과 현의 관부에 불을 지르고 지방관을 죽였다. 한나라 조정에서는 거기장군 황보숭, 중랑장 주준 등을 보내 병사를 인솔해 그들을 토벌하도록 했다. 주준은 표를 올려 손견을 좌군 사마로 임명하기를 요청했다. 고향 젊은이들로 합의해서 손견을 따르던 자들은 모두 쫓아 출정하기를 바랐다. 손견은 또 여행 중인 상인들과 회수와 사수의 정예병사를 모집하고 총 1000여 명을 얻어 주준과 힘을 합쳐 힘껏 싸워 가는 곳마다 앞에 적이 없었다. 네, 들어가세요. 합의의 승으로 있다가 여기서 난리가 일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관군으로서 토벌에 임했습니다. 회수와 사수라는 거는요, 여기가 이제 장강이고요. 요 큰 강이 장강이고요. 요게 회수고, 그 다음에 요게 사수인데 정확히 어느 강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요거를 이제 사수라 그래요. 그래서 사기에도 오면은 그 사수가의 제후들이라고 뭐 그 쭈구리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요 근처에서 이제 자기 사병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토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주는 이거 했고, 주준하고 같이 토벌했네. 여수, 영수의 적들은 이건 어딘지 모르겠다. 곤궁하고 달아날 길이 없게 되자 완현의 성으로 달려가 지켰다. 완이라는 거는 여기 남양의 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네, 완. 자, 손견은 직접 한쪽을 맡아 성벽으로 올라가 먼저 들어갔다. 그의 병사들도 손견의 뒤를 바짝 붙어 따라갔으므로 마침내 크게 격파할 수 있었다. 주준이 손견의 이때 모습을 상세히 적어 조정에 올리니 손견은 별부사마로 임명되었다. 변장과 한수가 양주에서 소요를 일으키자 중랑장 동탁이 토벌에 막으려 했지만 전공이 없었다. 자, 요까지는 이제 손견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제 메나 184년에 변장과 한수의 난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요 지역에서 반란이 터진 걸 얘기합니다. 변장은 아마 잡혀 죽었지 싶은데, 한수 이 새끼, 이 반란문자 한수 이 새끼는 나중에 마등하고 결탁해가지고 반란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 아무튼 그 관중도 아니죠. 관중이 여기니까 이건 진짜 변방이지. 양주의 이제 골칫거리로 남게 됩니다. 고이야기입니다. 자, 중평 3년입니다. 186년 사공 장원을 보내 거기 장군 대신 서쪽으로 와서 변장 등을 토벌하게 했다. 장원이 여기로 왔습니다. 장원은 표를 올려 손견을 군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장안에서 주둔하도록 했다. 장원은 조소에 의거해 동탁을 불렀다. 동탁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장원에게 왔다. 장원이 동탁을 꾸짖자 동탁은 불손하게 응대했다. 이때 손견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앞으로 나와 장원의 귀에 대고 바람을 불었다. 동탁은 죄 지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나움과 위세를 떨치며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는데도 제때 이르지 못한 죄로 군법을 적용해 마땅히 금옥을 베어야 합니다. 장원이 말했다. 동탁은 평소 농소와 촉군 사이에서 위험과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를 죽인다면 내가 저쪽으로 나가도 의지할 곳이 없게 됩니다. 이때 죽였어야 되는데. 손견이 말했다. 명공께서는 천자의 대군을 직접 인솔하여 천하의 위세를 떨쳤는데 어찌 동탁에 의지하려 하십니까? 동탁이 말하는 모양을 보니 명공께 예의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일을 경시하고 예의가 없는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변장과 한수가
지 멋대로 날뛴 지 1년이 지났기에 때에 맞춰 병사를 출동시켜 토벌하려고 했지만 동탁은 병사를 출동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군사행동을 방해하고 민심을 미혹하게 한 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동탁은 임무를 받았으나 공이 없고 부름을 받았으나 급히 오지 않았으며 태도도 매우 오만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고대의 명장들은 월을 쥐고, 월이라는 거는 그 일종의 인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군의 권위를 나타내는 도끼. 자, 월을 쥐고 군대를 지휘할 때 머리를 베는 방법으로 위세를 나타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양저, 사마양저죠. 양저는 장고의 목을 베었고 위강은 양간을 죽였습니다. 위강은 누군지 모르겠다. 자, 지금 명공께서 동탁을 마음에 두고 처벌하지 않으신다면 엄격한 군법을 손상시키는 일이 여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장호는 차마 동탁에게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곧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잠시 돌아가십시오. 동탁이 앞으로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손견은 일어나 나왔다. 변장과 한수는 천자의 군대가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리를 흩어지게 해서 모두 투항을 요구했다. 군대가 돌아온 뒤 조정에서 공로를 논의하는 이들은 군대가 적과 부딪혀 싸우지 않았으므로 공로와 상을 논의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손견이 동탁의 세 가지 죄상을 진술하고 장원에게 금옥을 베도록 권유했다는 말을 듣고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조정에서는 손견을 의랑으로 임명했다. 의랑이라는 것은 조정의 정치의 득실을 논의하는 자리랍니다. 자, 그 무렵 장사의 도적 구성은 자칭 장군이라고 하며 황제는 아니네, 무리 1만여 명을 데리고 성읍을 에워싸고 공격했다. 구성이, 장사는요 어디냐면은 여기 남쪽, 예, 여기 장사입니다. 지금도 이름이 장사죠. 옛날부터 큰 도시였습니다. 자, 곧 손권을 장사태수로 삼았다. 손견은 장사곤에 이르러 직접 장사들을 인솔하고, 여기서 장사라는 것은 힘센 사람들, 계략을 짜서 한 달 만에 구성 등을 무찔렀다. 주저와 곽석이 또 영릉과 계양에서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자 구성이 이들과 서로 호응했다. 손견은 곧 경계를 넘어 적을 찾아 직접 토벌해 세 군을 안정시켰다. 한나라 조정에서는 손견의 앞뒤 공을 기록해 오정후로 봉했다. 오정후라는 거는요, 한나라 때 이제 이성제후에게 봉한 최고의 적이랍니다. 영릉하고 계양은 여기입니다. 영릉은 계양은 여기고요. 예, 그다음에 영릉은 여기입니다. 여기 형남 지역입니다. 자, 영제가 세상을 떠난 다음 동탁은 한나라 왕조의 정치를 지 멋대로 하고 수도에서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행동했다. 여러 주하군에서는 나란히 의병을 일으켜 동탁을 토벌하려 했다. 손견도 병사를 일으켰다. 자, 그랬답니다. 손견이 이제 그 어딥니까? 형남에서 이제 반란을 진압하고 있을 당시에 동탁은 이제 지 멋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낙양에서, 그죠? 낙양에서 그 와중에 이제 그 손견도 그 동탁을 토벌하러 가기로 했답니다. 자, 형주자사 왕예, 형주가 여기죠. 왕예가 평소 손견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으므로 손견은 형주를 지나다가 그를 죽였다. 사사로이 왕예를 죽였답니다. 남양군에 이르자, 남양군이라는 건 여기 남양, 완. 남양군에 이르자 수만 명이 모였다. 남양태수 장자는 군대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도 태연자약했다. 손견이 소와 술로 예물을 삼아 장자를 상대하자 장자는 다음날에 담례하기 위해 손견을 방문했다. 두 사람이 술을 모두 마셨을 무렵 장사 주부가 들어와 손견에게 보고했다. 우리 군대가 앞으로 나아가 남양까지 왔지만 도로가 닦이지 않았고 군수물자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남양 주부를 체포해 그 까닭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장자는 매우 두려워서 가려고 했지만 병사들이 사방에 가득 차 있으므로 나갈 수 없었다. 잠깐 뒤에 주부는 또 돌아와 손견에게 보고했다. 남양 태수는 의병을 저지해 적군을 제때 토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를 붙잡아 군법대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손견은 곧바로 장자를 군문에 매달아 목을 베게 했다. 군의 관원들은 모두 놀라 떨며 손견이 무엇을 요구하든 간에 만족시켜 주었다. 손견은 앞으로 나아가 노양현에 이르러 원술과 만났다. 원술은 표를 올려 손견에게 포로 장군을 대신하게 하고 예주자사를 겸하도록 했다. 그래서 손견은 노양성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는 진군에 동탁을 토벌하려 하면서 장사 공구청을 보내 병사들을 이끌고 형주로 돌아가 군량미를 독촉하는 일을 맡도록 했다. 노양성 동문 밖에 휘장을 치고 공구층을 위해 공구청 아이가? 공구층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공구층을 위에 송별회를 열도록 했는데 그와 관속도 모두 이곳에 모였다. 동탁은 보병과 기병 수만 명을 보내 손견을 맞아 공격하려고 했는데 날랜 기병 수십 명이 먼저 노양에 이르렀다. 손견은 마침 술자리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부하 병사들에게 정돈의 진을 이루며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했다. 나중에 적군의 기병이 점점 늘어나자 손견은 천천히 술자리를 끝내고 사람들 인솔에 성으로 들어갔다. 그 뒤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앞서 내가 곧바로 일어나지 않은 것은 병사들이 서로 밟아 어지러워져서 여러분이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동탁의 병사들은 손견의 병사들이 매우 정연한 것을 보고 감히 성을 공격하지 못한 채 곧 병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손견은 부대를 옮겨 대량 동쪽에 주둔했는데 동탁 군대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대량이 어딜까? 대량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낙양 근처로 왔겠죠, 그죠? 여기가 대량인가? 여기 같네요, 그죠? 자, 대량 근처로 왔답니다. 이 대량이 그 대량인가? 자, 동탁 군대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손견은 기병 수십 명과 함께 포위를 뚫고 나왔다. 손견은 언제나 붉은색 담으로 만들어진 책을 하고 있었다. 책이라는 것은 머리싹이에요. 머리를 감는 수건 같은 거. 두건. 이때 그 책을 벗어 측근부장 조무에게 쓰도록 했다. 동탁의 기병이 조무를 다투어 쫓았으므로 손견은 샛길로 탈출할 수 있었다. 조무는 추격병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되자 말에서 내려 책을 무덤 사이에 놓고 불을 지르고 얼른 숲속에 숨었다. 동탁의 기병들은 멀리서 머리싸개를 보고 몇 겹으로 에워싸서 가까이 간 다음 머리싸개가 완전히 탄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떠났다. 손견은 조무는 산 거야? 손견은 다시 병사들을 모아 양인에서 적과 싸워 동탁의 군대를 크게 깨뜨리고 동탁의 도독 화웅을 죽였다. 자, 화웅이 여기서 죽습니다. 양인이 여기입니다. 그니까 그 연희에서는 그 뭐죠? 관우가 동탁을 죽였다. 관우가 이제 화웅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손견이 화웅을 죽인 겁니다. 자, 이때 어떤 사람이 원술에게 손견을 이간질했다. 원술은 손견을 의심해 군량미를 운송해주지 않았다. 양인에서 노양까지는 거리가 100여리였는데 손견은 밤에 말을 달려 원술을 만났다. 그는 땅에 그림을 그려가며 형세와 각지의 이해관계를 분석해 말했다. 우리가 몸을 던지고 나아가 기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까닭은 위로 나라를 위해 적을 토벌하고 아래로는 장군 집안의 사사로운 원수를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동탁과 고륙지친의 원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참원의 말을 듣고 오히려 저를 의심한단 말입니까? 원술은 상가면서 곧바로 군량미를 주었다. 손견은 군영으로 돌아왔다. 이때 손견이 원술을 죽였어야 되는데 동탁은 손견의 용맹함과 강함을 두려워해 곧 장군 이각을 보내 화친을 구하고 손견이 그의 자제 가운데 자사나 군수로 임명하고 싶은 자를 열거하여 제출하면 표를 흘려 임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 이건 지금의 그 누굽니까? 지금의 그 강원랜드보다 더 큰 청탁이다. 이번 도지사급이네. 자, 손견이 말했다. 동탁은 하늘을 거스르고 도가 없어 왕실을 뒤엎었다. 만일 너희 가문의 삼족을 멸하지 못하여 천하에 다시 나타나게 한다면 나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텐데 어찌 그대와 화친하겠느냐. 그는 또 대곡으로 진군해 낙양과 거리가 90여리밖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대곡은 어디일까요? 대곡 여기 같네요. 낙양이 여기입니다. 진짜 바로 앞이네. 여기가 대곡입니다. 동탁은 오래지 않아 수도를 서쪽으로 옮겨 함국관으로 들어가고 나급을 불태워버렸다. 그래서 손견은 전진하며 나급에 이르러 제왕들의 능묘를 보수하고 동탁이 파헤친 능묘를 덮고 정돈했다. 이 일을 마친 뒤 군사들이 이끌고 돌아가 노양에서 머물렀다. 자, 초평 3년입니다. 192년. 원술은 손견을 시켜 형주를 정벌하고 유표를 치게 했다. 자, 여기서 아무튼 낙양이 불타고
그 손견은 다시 노양으로 돌아갔는데, 노양에서 요 노양이 여기죠, 그죠? 노양에서 다시 또 그 누굽니까? 원술의 사주를 받고 그 형주를 치게 했습니다. 치기로 했습니다. 자, 형주를 정벌하고 유표를 치게 했다. 유표는 황조를 보내 번성과 등성 사이에서 맞아 싸웠다. 번성과 등성이라는 거는요, 번성이 여기고 등현이 여기니까 아마 이 사이에서 양양 바로 북쪽이네, 그죠? 여기서 맞아 싸웠다고 합니다. 손견은 황조를 격포하고 추격해 한수를 건너 마침내 양양을 포위했다. 네, 요게 한수입니다. 요게 한수. 양양을 포위했답니다. 손견은 말을 타고 현산을 순시하다가 망 황조의 군사가 쏜 화살을 맞고 죽었다. 그의 조카 손부는 병사를 인솔해 원술에게 의지했다. 원술은 또 표를 올려 손분을 예주자사로 삼았다. 손견에게는 손책, 손권, 손익, 손광 등 아들이 넷이 있었다. 손권이 존호를 칭하고 나서, 존호라는 거는 황제예요, 황제. 손견의 시호를 무열황제라고 했다. 손견이 관리를 죽이는데 되게 도같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앞에 이제 일화들은 뭐 그렇다 치고, 장사에서 이제 장사가 여기죠. 여기 장사죠, 그죠? 아, 여기 장사구나. 장사에서 이제 그 동탁을 치러 쭉 북상하면서 형주에 있던 왕예를 잡아 죽이거나, 왕예가 만약 죽지 않았으면은, 왕예가 만약 손견한테 죽지 않았으면은 유표가 이제 형주로 올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도 형주의 정세가 많이 달라졌겠죠, 그죠? 왕예 같은 이제 한나라의 관리들이 계속 있었다면 아마 또 정세가 많이 바뀌었겠죠. 유표는 와서 황제놀이하고 그랬으니까. 왕예도 잡아 죽이고, 남양에서 이제 그 누굽니까? 그 누구도 잡아 죽이고, 장자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뭐 그랬던 걸 보면은 사실 관리들 잡아 죽이는 게 무슨 취미인 듯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또 문책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걸 보면은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손견은 그 남양에서 낙양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관동의 제후들이 이제 그 어딥니까, 호로관을 통해서 이제 들어간 거에 비해서 여기서 남양에서 들어 올라가서 이렇게 어딥니까, 노양을 지나서 노양에서 다시 이제 요렇게 쭉 올라갔단 말이야. 남쪽에서, 낙양 남쪽에서 쭉 올라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동탁의 대군을 부수고 그랬던 걸 보면은 아마 확실히 그 당시에 인망도 있고, 그죠? 인망도 있고, 군사적인 재능도 되게 컸던 모양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유표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무리 유표가 그 당시에 그 형주에서 제대로 세력을 구축하지 못했을 때라고 하더라도 그 번성하고 요거를 깨고 양양까지 포위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현산이네, 그죠? 예, 그걸 생각하면은 군사적인 재능이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손견 이후로 아무도 요까지 간 적이 없거든요. 하물며 어딥니까, 양주를 완전히 이제 평정한 손책이나 손권조차도 이제 북형주를 공격해서 양양을 이제 포위했던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손견은 여러 가지로 이제 특이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위대했는데 아들 내미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왜 양아치가. 자, 이번엔 손책입니다. 손견은 끝났고 이제 손책입니다. 자, 손책은 자가 백부이다. 손견이 의병을 처음 일으켰을 때 손책은 어머니를 모시고 서현으로 옮겨 살았다. 서현이 어딜까요? 서현. 여기서 안 찾아지지. 서현. 이렇게 안 나올 거야. 좀 너무 결과 많은데. 어딘지 모르겠다. 그 서현이 어딘가 있겠죠. 이 근처 어디겠지 뭐.
그렇답니다. 그가 주유와 서로 우정을 맺고 사대부들을 모으자 장강과 한수 사이의 사람들이 모두 그를 향했다. 장강, 요게 장강, 요게 장강. 한수는 여기서 위에서 여기 쭉 내려오는 요강 한수. 대략 요 근처 사람들이 이제 손책을 따랐다 뭐 그런 얘기 같네. 자, 그 장강과 해서 손책은 손견이 죽자 유해를 갖고 돌아와 고가에 안장했다. 고가라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가 고가입니다. 고가. 안장했다. 장래가 끝나자 곧 장강을 건너 강도현에 살았다. 강도현 어딜까요? 강도 찾아볼까? 고가가 여기고요. 고가가 여기고 여기 건업이고 요 바로 건너편이 이제 강도네. 여기 살았답니다. 자, 서주목 도겸은 손책을 매우 꺼렸다. 도겸이 사람 보는 눈이 있네요. 손책의 외숙 오경이 그때 단양태수였으므로, 단양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 단양인데, 단양태수라 그랬으니까 단양군을 얘기하는 게 맞겠지. 자, 단양태수였는데 손책은 곧 어머니를 술에 태워 고가로 옮겨 살게 하고 자신은 여범 손하와 함께 오경에게 의지했다. 이 기회를 이용해 병사 수백 명을 모집했다. 자, 어머니 손견의 처죠. 손견의 초니까 그 연희의 그 누굽니까? 오국태는 이제 고가에 살고, 자기들은 자기 이제 외삼촌이죠. 외삼촌한테 와가지고 단양에 살았다는 것 같습니다. 흥평원년입니다. 194년 손책은 원수를 따랐다. 원수는 그를 각별하게 여겨 손견의 부대를 그에게 돌려주었다. 태부 마일제는 절을 지니고 관동을 위로하고 수춘에서 예의로서 손책을 초빙하고 표를 올려 회의교위로 임명했다. 마일제는 앞에서 뭔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원술의 대장 교유와 장우는 모든 마음을 기울여 손책을 존경했다. 원술은 늘 감탄하며 말했다. 만일 내 자식이 솔랑과 같다면 죽은들 또 무엇을 하나겠냐. 자, 원술한테 귀의했답니다. 원술은 그 당시에 남양에 있었나? 원술은 그 남양하고 이제 회남 일대 세력이 컸어요. 요 지역 걸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큰 세력이었습니다. 연희에서는 그냥 지시로 나오는데. 자, 손책의 기병이 죄를 짓고 원술의 진영으로 도망쳐 들어가 마곡간에 숨었다. 손책은 사람을 시켜 쫓아가 그를 죽이라고 하고 일을 끝낸 뒤 원술을 찾아가 사죄했다. 원술이 말했다. 병사들은 반란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들과 함께 그들을 증오해야 하거늘 무엇 때문에 사죄합니까? 이로부터 군안에서는 점점 더 손책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원술은 처음에는 손책과 약속해 구강태수로 삼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단양의 진기로 바꾸었다. 구강이라는 거는 어디냐? 여기 수춘 옆에 여기가 구강입니다. 구강. 그러니까 원래 요 지역에 이제 태수를 손책간에 주려고 그랬는데 그 진기를 대신했다는 말이에요. 손책을 임명하지 않고. 자, 후에 원술은 서주를 치려고 여강태수 육강에게 쌀 3만 섬을 요구했다. 여강은 여기죠. 여강. 육강 요 사람이 아마 그 나중에 나온 육손의 아빠인가? 할아버지인가? 아무튼 그 친척이에요. 같은 집안입니다. 자, 원술은 육강이 주지 않자 원술은 개빡쳤다. 손책이 전에 육강을 방문했지만 육강은 만나주지 않고 주부더러 그를 접대하라고 하여 손책은 늘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었다. 원술은 손책을 보내 육강을 치도록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양아치 새끼들 아니야 이거. 전에 진기를 임명했지만 언제나 원래 의도가 실현되지 못함을 한스러워했습니다. 지금 만약 육강을 잡는다면 여강은 진정 그대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제 구강을 너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원래 계획대로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만약 여강을 함락시키면은 여강을 너한테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아치 새끼들.
자, 손책이 육강을 쳐서 제거했지만 원술이 그의 옛 관리이던 유훈을 그 고태수로 삼았으므로 손책은 더욱더 실망했다. 이전에 유효가 양주자사로 임명되었는데 양주의 옛 관소는 수춘에 있었다. 수춘은 원술이 이미 점거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유효는 곧 장강을 건너 고가를 관소로 삼았다. 자, 그래서 그 여강까지도 결국에는 원술의 세력권으로 사실상 들어오게 됐고, 한편 이제 한나라 조정에서 임명한 그 양주, 요 지역이죠. 요 지역이 양주자사로 그 유효라는 사람이 왔는데, 유효가 이제 원래 양주의 지소가 여기래요. 여기 수춘, 여기가 이제 양주, 그러니까 회남 지역하고 이 장강 근처 지역을 전부 다 포함해서 이제 양주라고 했던 모양인데, 원래는 수춘에 관소가 있었었는데 그 누굽니까? 그 원술이 여기서 깽말 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고가현으로 가가지고 요요가 여기서 이제 양주자사의 임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무렵 오경은 여전히 단양에 있었고 손책의 사촌형 손분도 단양 도의로 있었는데 요요가 이르러 무력으로 이들을 모두 쫓아냈다. 자, 유효가 맨 단양에 있는 오경을 쫓아냈답니다. 손책의 외숙부였죠, 그죠? 외삼촌이었죠. 손견 오경과 손부는 물러나 역양에서 살았다. 유효는 번능과 우미를 보내 동쪽 횡강진에 주둔하게 하고 장영을 당리구에 주둔시켜 원술에게 맞서도록 했다. 역양은 어딘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저 어디겠죠. 자, 원술은 자신이 예전에 썼던 관리 낭야의 해구를 양조자세로 삼고 다시 오경을 독군 중랑장으로 삼아 손분과 함께 병사들을 인솔해 장영 등을 치게 했지만 몇 해가 지나도록 무찌르지 못했다. 손책은 곧 원술을 설득해 오경 등을 도와 강동을 평정하도록 요구했다. 원술은 표를 올려 손책을 절충교위를 삼고 진구장군을 대행하게 했다. 병사는 천여 명이고 말은 수십 필이며 빈객으로 따르길 원하는 자가 수백이었다. 역양에 다다른 뒤에 병사가 5, 6천 명이나 되었다. 역양을 찾아볼 때가 되었구나. 역양현 무리에 있는 거야? 당리구가 여기네. 횡강진이 여기고 여기가 석성이고 여기가 건업입니다. 건업 바로 여기 서쪽이네, 그죠? 강건너 서쪽. 여기가 구강이고 여기 수춘이고 여기가 합비입니다. 합비. 여기가 역양이죠. 자, 원술은 했고, 자, 손책은 어머니를 먼저 고가에서 역양으로 옮겼으며 다시 부릉으로 옮기고 장강을 건너 계속 공격하여 가는 곳마다 모두 무찔러 감히 그 예봉을 감당할 자가 없었다. 그리고 군령이 정돈되고 엄숙함으로 백성은 그에게 귀의했다. 손책의 사람됨은 용무가 수려하고 우스갯소리를 좋아하며 성격이 활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사람을 기용하는 데 탁월했다. 그러므로 사인과 백성은, 사인이라는 거는 집안 하인 같은 거, 백성 그를 만나기만 하면 마음을 다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기꺼이 그를 위해 죽었다. 유유가 군대를 버리고 달아나자 여러 군수도 모두 성곽을 버리고 달아났다. 자, 그래서 결국 그 역양에서 손책이 출발해서 그 유해를 이제 깼다고 합니다. 깨뜨렸다고 합니다. 자, 오나라 사람 원백호 등은 각기 무리 만여 명을 모아 곳곳에 주둔했다. 자, 유해는 달아났고 여기 이제 오나라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오군이죠. 예. 여기 원백호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경 등이 먼저 원백호 등을 격파하려고 곧 회계에 이르렀다. 아, 회계에 있었구나. 회계는 여기. 이 지역은 아직 평정이 안 된 모양이죠. 손책이 이렇게 말했다. 엄백호 등 강도 무리는 모두 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절강을 건너 회계와 동야를 함락시키고 곧 엄백호 등을 쳐서 격파했다. 절강이 어디지? 절강이 어느 강이지? 이 강이 절강인가? 절강. 여기 절강이 맞네요. 자, 절강을 건너서 회계를 함락시키고요. 그리고 여기 동야라 그랬는데 동야가 여기 지금의 복건성입니다. 복건성.
동야까지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이제 왕랑에 관한 열전이 위지에 있어요. 그 열전을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왕랑이 도망갔다가 이제 로빈슨처럼 표류했다가 다시 또 위나라를 들어가고 뭐 그런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보세요. 자, 손책은 일대 지방 관원을 교체하고 자신은 회계태수를 겸했으며 또 오경을 단양태수로 삼고 손분을 예장태수로 삼았다. 예장을 나누어 여릉군으로 삼고 손분의 동생 손보를 여릉태수로 삼았으며 단양의 주치를 오군태수로 삼았다. 팽성의 장소, 광릉의 장갱, 진송, 진단 등은 모주가 되었다. 모주라는 것은 모르겠네요. 장소, 장갱, 진송, 진단 요 사람들이 이제 원래 양주 사람이 아니고 여기 서주 사람인가 봅니다. 광릉이 여기고요. 팽성이 어디일까? 팽성이 여기네요. 광릉이 여기고. 그런데 이때 원술이 자기 신분에 넘치는 칭호를 쓰자 요거 그 황제 칭한 거 손책은 편지를 써서 꼬집고 그와 관계를 끊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원술 밑에서 손책이 뺑이 치다가 이 해적 손책이 뺑이를 치다가 그 여강도 치고 뭐도 하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그 유효를 치겠다는 한나라가 임명한 제대로 된 관리를 치겠다는 명분 없는 명분을 가지고 장강을 건너서 이제 그 말릉이죠. 그때는 말릉 그 다음에 오군, 그러니까 오군 그 다음에 회계 그 다음에 멀리 가서 이제 동약까지 평정을 하고 요 지역에다가 자기의 친척과 시족들을 뿌려서 사실상 독립세력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왕놀이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손책이 이때가 그렇게 그 나이가 많지 않았을 때일 거예요. 30도 안 됐을 때일 건데 어린 나이에 아마 이런 위세를 얻게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천성이 오만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건지 그 이런 짓거리 하다가 이제 오래 못 살고 죽게 되죠.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나올 것이고. 아무튼 그래서 그 장강 이남 이동 지역은 전부 다 이제 손책의 땅이 돼버렸고 손책의 그러니까 사적인 영지가 돼버렸고 원술은 닥족던 개가 돼서 여전히 이제 양주와 회남과 이제 어딥니까 그 남양의 세력이 있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조는 표를 올려 손책을 토역 장군으로 삼고 오후로 봉했다. 그 후 원술이 죽자 장사 양홍과 대장 장훈 등은 그들의 부하를 이끌고 손책에게 나아가려고 했는데 여강태수 유온이 공격하여 다 포로를 잡고 그들의 진귀한 보물을 빼앗아 돌아갔다. 손책은 이 소식을 듣고 거짓으로 유온과 좋은 동맹 관계를 맺었다. 원술이 망했습니다. 원술이 망했고 나머지 잔당들은 손책한테 올려 그러다가 여강에 이제 붙잡혔답니다. 여강 이야기, 유온 이야기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죠? 그 6강 다음에 자, 그 무렵에 동맹을 맺었다. 유온이 막 원술의 부를 얻었고 그 무렵 예장에 상료에서 종교를 유대로 하는 백성 1만여 명과 광동이 있었으므로 손책은 유온에게 그들을 쳐서 취하라고 권했다. 상료라는 거는요, 이것도 지명인데 예장이라 그랬습니다. 예장이 어디냐면은 요 근처 어딘데? 이 어딘데? 어딘지 모르겠다. 아, 여기네요. 상료가 여기네. 예장 여기 권한군이고 예장이 여기인데 이제 예장이 상료라 그랬으니까 여기겠네, 그죠? 근데 이게 여강이 여긴데 예장이 여기니까 너무 멀지 않나? 이걸 치러 갔다고 진짜? 자, 아무튼 유온이 이미 출발한 뒤 치러 갔습니다. 손책은 날랜 부대를 보내 밤낮으로 습격해 여강을 점령하도록 했다. 유온의 무리는 다 항복했고 수유는 수하의 부하 수백 명과 함께 조조에게 귀순했다. 자, 유온이 이제 자리를 비운 다음에 비겁하게 그 해적왕 손책이 그 여강을 먹었죠. 비겁하게 빈집을 먹었습니다. 자, 이때는 원소가 막 강성해졌고 손책이 강동을 병합해 역량이 뜻대로 발휘될 수 없었으므로 조조는 잠시 손책을 다스리려 했다. 원술은 망했고 그래서 그 요 지역은
요 지역은 대체로 이제 손책 안에 들어갔는데 여관까지 들어갔잖아, 그죠? 근데 그 무렵 조조는 손책을 치기에는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조는 그 당시에 이제 북쪽에 있는 원수하고 대립하고 있었고, 관도대전 직전이거든요, 요게. 예,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그리고 배후에는 역전이 이제 남양에는 장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장수가 있었고, 그 밑에는 유표가 장수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조조는 그래서 같은 편이 없었어요. 손책은 이제 언제든 뒤통수를 칠 수 있는 해적왕이었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적당히 이제 손책한테 관직도 주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쳐들어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동생의 딸을 손책의 작은 동생 손광에게 시집보내고 또 아들 조장을 위해 손분의 딸을 시집오게 하고 손책의 동생 손권과 손익을 모두 예로 초빙했으며 또 양주자사 엄상에게 명해 손권을 무죄로 추천했다. 자, 건한 5년입니다. 200년입니다. 조조와 원소가 관도에서 싸울 때 손책은 은밀히 허도를 습격해 한나라 헌제를 맞이하려 했다. 자, 해적왕이 해군 본부를 습격하려 한다. 그는 비밀리에 군대를 조직하고 장수들에게도 임무를 분담시켰다. 그런데 그는 출발하기도 전에 예전에 오군태수를 지낸 허공의 문객이 살해되었다. 이보다 앞서 손책이 허공을 죽이자 허공의 작은 아들과 문객은 장강가로 달아나 숨었다. 손책이 혼자 말을 달려나가 갑자기 허공의 문객과 마주쳤는데 그 문객이 손책을 쳐서 상해를 입혔다. 손책의 상처는 매우 심했다. 그는 장소 등을 오라고 요청해서 말했다. 중원지역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으나 5와월의 무리와 3강의 견고함에 의지한다면 충분히 성패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동생을 잘 도와주십시오. 손권을 불러 인수를 차기하고 말했다. 강동의 병력을 이끌어 양쪽 군대가 대처하는 사이에 기회를 보아 결단을 내려 천하의 영웅들과 다투며 충돌하는 것에 관한 한 그대는 나만 못하지만 현인을 선발하고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해 그들이 각자 마음을 다하도록 하여 강동을 지키는 것은 내가 그대만 못하다. 밤이 되어 죽었는데 그때 26살이었다. 손책은 황제로 일컬은 이후에 손권은 황제가 된 이후에 손책에게 장사 환왕의 시호를 추증하고 아들 손소를 오후로 봉했다가 나중에 상우후로 고쳐봉했다. 손소가 죽자 아들 손봉이 뒤를 이었다. 손호 때 손봉이 마땅히 제위에 올라야 한다는 튼소문이 있어 손봉은 추살되었다. 자, 흰수염이 스퀴드한테 죽다. 자, 평화에 말한다. 손껴는 용감하고 강인하며 가난하고 비천한 지위에서 집안을 이겼다. 그는 장원을 인도해 동탁을 죽이고 동탁이 파헤친 제왕의 능멸을 덮어 가지런히 했으며 충성스럽고 장렬한 절개를 지니고 있었다. 손책은 기계가 호방하고 실천력이 뛰어났으며 용맹함과 예리함이 세상을 덮었고 비범한 인물을 살펴 취했으며 중원을 통일하는 데 뜻을 두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경솔하고 함부로 결정을 내려 몸을 잃고 실패하기 이르렀다. 게다가 오나라가 강동에서 활가하게 된 것은 손책이 그 기초를 만들었지만 손책에 대한 손권의 존중은 지극하지 못했고, 요게 왜냐하면은 자기가 황제가 된 이후에 손껴는 무열 황제로 봉했잖아요. 근데 손책은 이제 황제로 봉하지 않고 장사 환왕에 봉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아들이 후벌수를 받는데 그친 것은 왕도 아니고 도의적인 면에서 보아 너무 인색하다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하나 이제 동의하지 저는 못하겠는 게, 손껴는 그 관리를 마음대로 죽일지언정 손책처럼 그렇게 함부로 뭘 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나는 손책이 좀 많이 거품처럼 이제 고평가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양주 일대는 무주공산에다가 사실상 이제 한나라의 그 관리들이 통치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무주공산에다가 조조나 이제 원소 등이 이제 할거하던 그 어딥니까? 예, 조조나 원소 같은 사람들 할거하던 중원이나 아니면 하북 지방의 그 패권 다툼에 비하면 되게 이제 평화로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손책이 이제 이 지역 하나 제대로 평정하지 못해서
군사적으로는 평정했지만은 사실 요 지역에 있는 호족들이나 아니면 원래 있던 관리들 하나 제대로 포섭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허공의 식객한테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손책이 통치에 굉장히 많이 무능했던 사람인가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되게 많이 좀 부풀려서 평가된 것이 아니냐. 예. 어쩌면 이제 관우 같은 사람도 난 거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좀 많이 띄워준 거는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 별개로 관우보다도 더 이제 많이 거품으로 평가된 게 아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창을 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네, 허창을 그 당시에 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손책이 대륙의 끄트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끄트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뒤통수를 맞을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량이나 아니면은 역량이나 이제 그 재능에 대해서 후대에 너무 이제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손권이 참 대단한 사람이 드는 게, 손권은 이제 오나라의 그 되게 많이 빈약한, 손권 아직 일진한 다음 열전이죠, 그죠? 일진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양주의 빈약한 통치 그 상황을 다지고 다져서 이제 결국에는 오나라가 그 삼국시대의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위나라도 결국 진나라는 망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던 그런 배경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손권을 재앙의 기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손책을 내가 양아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손권을 보고 쥐새끼라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손책보단 낫지 않냐, 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책이 본격적으로 군벌에 이제 그걸, 손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주에서 자기들이 이제 제대로 된 군벌에 군벌로서의 어떤 그 행보를 걸을 수 있게 하는 이제 그 기반을 쌓았다면은, 손껴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손껴는 내 생각에 독립적인 어떤 군벌로서 행세할 생각이 있었다기보다는 아마 한나라의 관리로서의 임무에 좀 충실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심가라기보다는 뭐 손견이 이제 양양,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그 형주를 이제 평정하지 못하고 그냥 형주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그거는 역사 속에 의미 없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오지의 첫 번째 열전인 파로 토역전인가? 손파로 토역전. 파로 장군이 이제 손견이고요. 토역 장군이 이제 손책입니다. 읽었습니다. 다음 열전은 오주전입니다. 오주전은 바로 손권 이야기입니다. 손권 열전은 좀 깁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읽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위치 다 읽고 이제 오지 읽고 있습니다.